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다. 자,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다른 설화 문학보다는 아무래도 전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지 모두 비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기장수설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애를 떡 낳는데 애가 이 겨드랑이에 이게 뭐가 있어? 날개가 푹 있단 말이야. 그렇지? 날개가 이 겨드랑이에 나면 뭐가 된대요? 영웅이 된다. 나라의 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야 얘가 이거 나중에 역정모해 가지고 이거 우리 저 일족을 멸하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 눈물을 삼키면서 아이를 콩가마 쌀가마로 이렇게 콩하고 수수였나? 그 가마니로 눌러서 죽입니다. 근데 애가 워낙에 아기 장수 힘이 세니까 그냥 가마떼기로 눌러놓으니까 들툭들툭 하고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묻어버렸어요. 근데 관군이 그 얘기를 알고 관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걸 알고 얘를 없애겠다고 확실히 없애겠다고 보내게 되죠. 군사들을 보내게 되고 군사들이 막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아기 장수 무덤이 쭉 갈라지면서 거기서 아기 장수가 칼 들고 나오고 거기 뭐 조콩 뭐 이런 곡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까지면서 그 아기 장수의 휘하에 이제 군사들로 샥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군과 일전을 맞붙게 되는데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 장수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아기 때 이미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비극적인 얘기죠. 그런 비극적인 얘기 속에는 민중의 어떤 신분상승의 욕구, 억눌림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은 우리가 민중의 어떤 삶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호 이거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증거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전설 같은 전설 말고 실수 미안 신화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증거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포괄적인 증거물이라고 그랬어요. 복습하세요. 복습하세요. 포괄적인 증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전설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어떤 개별적인 사물들, 장소들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개별적인 증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괄적 증거물은 뭔지 설명 안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 지난 시간 꼭 보세요. 알겠지요? 자 공부 안 하면 큰일입니다. 자 지역 단위의 전승 이것도 기억나죠 우리가 신화 같은 경우엔 지역 단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민족 단위 우리 민족 모두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족 단위의 전승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환몽구조라고 그랬어요. 환몽구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몽자류 소설 환몽구조. 즉, 꿈에서 현실, 현실에서 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환몽구조가 자연스럽게 액자식 구성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액자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의 전반부에는 주로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주인공이 꿈속에 빠져서 꿈속의 사건들이 장황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꿈의 얘기가 더 길죠. 그 다음 뭐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꿈의 역할은 뭐냐? 바로 깨달음의 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운몽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현실로 볼 때에 이 바깥에 있는 여기 현실 부분을 외화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꿈 부분을 뭐로 볼 수 있다? 내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외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안의 이야기 바깥의 이야기 그래서 액자 형태로 되어 있다. 액자는 뭐 이렇게 당연히 사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야기 구조에서는 액자가 겉에 테두리 그 다음에 안의 내용 이런 식으로 되는 액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즉 조신의 설화 같은 경우에는 조신의 꿈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 얘기는 속세에 대한 소망 속세 세속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욕망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여인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각몽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각몽. 자, 그럼 여긴 당연히 뭐야? 인몽이 되는 거지. 인몽.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알겠죠? 여기서 각 각모가 아닙니다. 각모가 아니고 각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종교 불교에 다시 귀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환몽의 구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몽 구조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개의 작품 하면 조신몽과 구운몽인데 얘네 둘을 좀 비교를 해보죠. 자 구운몽 주제의식은 똑같습니다. 인생의 무상. 그렇죠. 현실에서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차라리
차라리라 그러면 좀 이상하나? 그러니 불교 종교적인 귀 좀 더 고차원적인 것에 삶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 인생의 무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귀공명을 누리고 있는 즉 꿈속에서 부귀공명을 누리는 구운몽과 달리 조신몽은 어때요? 지질이 못 삽니다. 그렇죠. 거지 행색을 하면서 거지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것은 대조되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불선 삼교가 공이 나타나고 있는 구운몽과 달리 조신몽 같은 경우는 불교적인 색채가 더욱더 강하죠. 물론 구운몽 같은 경우 유불선 삼교 중에 불이 가장 핵심적인 종교 의식, 종교 사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속세의 세계는 유교적인 세계고 그 유교적인 세계에서 불만을 느낀 누굽니까? 성진, 양소유 이름 바뀌죠? 걔가 불교의 세계로 귀의하게 된다는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통점은 인생무상이라는 주제의식은 공통되지만 하나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왕자의 지위까지 다 누리고 인생의 무상을 깨우쳤고 하나는 지질이 못 살 최악의 삶을 살고 인생의 무상을 깨우쳤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교적인 색채가 두 개 다 강하지만 구운몽 같은 경우 유불선 삼교가 모두 등장한다라는 것.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뭐가 궁금해집니까? 부귀공명을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로 와서 깨닫는 이야기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지지를 못 살다가 인생무상을 깨달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주제의식 인생무상을 더 적절하게 전달해 줄까요? 그렇죠. 바로 구운몽이 될 겁니다. 왜 그래? 만약에 이 스토리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 인생 별거 없구나 속세적 욕망 부질없구나 이런 거 느끼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우 힘들구나 하다가도 그건 얘가 거지꼴로 살았으니 그렇지 잘 살았어봐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것 모든 걸 누린 요 상태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공감대가 더욱더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요소들 정리했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설의 일반적인 특징 세 가지만 딱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몽의 구조의 특징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구운몽과 조신몽의 얘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자 첫 번째 달라 옛날 신라시대 세규사 지금의 흥교사가 세규사래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지명들도 이 전설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지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전설의 고향 끝나면 항상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어디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아직도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아기의 봉우리가 있답니다. 뚱 하는 그런 얘기 들리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이야기다. 사실성을 획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장원이 세규사의 장원이라고 했죠. 이건 절이고 장원이라고 하면 옛날에 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죠? 워낙에 저 세력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교가 그들이 가지고 관리하던 땅입니다. 그들 소유의 땅이죠. 그 장원이 명주의 난리군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세규사에서 중조신을 보내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단순 그냥 배경 제시 발단 부분이죠. 아직까지 배경을 단순하게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인물 계속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기문의 딸을 좋아하고 이제 드디어 발단 사건이 시작됩니다. 기문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분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 그 여인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먼저 잠이 들었다 하니까 뭐로 들어간다는 거야? 꿈의 세계로 넘어가겠죠. 임몽의 과정이 시작될 거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임몽될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볼 거. 이건 뭐 간단하게 내신 문제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이 속담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예를 들어 조신이 장원에 와서 기문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요 부분에 떠오르는 속담이 뭐가 있어요? 그죠? 제밥에 관심 있다는 얘기 있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뭐예요? 엉뚱하게 여자를 좋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연불과 제밥이라는 것은 둘이 한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밥은 따라오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주가 되는 것과 부가 되는 것이 있고 주된 것보다는 부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속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장원이라고 하면 기문의 딸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 요소, 보조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불에만 관심이 있고 제밥에는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뭐 넓게 이렇게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문제로 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랬는데 남 모르게 어디 가서 보살상, 물론 관음보살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교 신자들에게 보면 뭐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냥 돌 혹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자꾸 징징대지 마 이렇게 불쌍히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남 모르게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라는 얘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잘 써먹는 속담이 뭐예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한다. 즉 벙어리 냉가슴 앓듯한다라는 속담은 어디다 많이 쓴다? 뭔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자주 모의고사 같은 데 등장하거나 내신에 등장하는 속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단락은 어쨌거나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현실 외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외화에 해당이 되고요. 외화에 해당이 되고 그죠? 외화에 해당이 되고 자 현실 부분으로서 조씨는 기문의 딸과 맺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한다. 자 기문의 딸과 맺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죠. 속세적인 욕망이다라는 거. 요건 속세적인 세속적 욕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갑자기 꿈에 낭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낭자는 환히 웃으며 말했죠. 저는 스님의 얼굴을 얼핏 뵙고 난 이후로는 사모하여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시집을 갔지만 이제 한 집 사람이 되고자 하여 왔습니다. 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호박에 넝쿨째로 들어왔죠. 오호, 굉장히 이 시대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됐죠. 임몽, 드디어 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화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꿈속에서 조신의 소망이 실현되고 인물 굉장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현실 부분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 자,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들어가 볼까요? 중략된 부분은 여기 부인의 이야기 속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생략을 시켰습니다. 부인의 이야기 속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던 얘기예요. 큰아들 죽고 뭐 딸도 병들고 그 괴로운 장면들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들 얘기고요. 자,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오래 살았군요. 함께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의하실 거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그러나 근년에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삶의 고난이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다 묵는다면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서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죠. 굶주림과 추위 이런 고통스러운 삶과 그저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고 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이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와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풀이의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이슬은 어떻게 되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순간적인 겁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아름다움도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초와 같은 난초와 같은 약속, 굳은 약속이죠. 이것도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와 같습니다. 대꾸를 이면서 비유적인 표현 나오고 있죠. 대꾸면서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그것의 유한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세속적 가치와 그것의 유한성,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그대가 내가 있어.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옛날 기쁘던 일 그러니까 뭐예요? 둘 간의 사랑이겠죠. 그렇죠. 만남이겠죠. 그런 세속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가 결국 무엇이 된다? 근심이 된다. 똑같은 구조. 앞에 있는 것들하고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두 다 이 세 개 문장 모두 다 뭐예요? 현실에서 깨달음을 저 꿈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째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짝이른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굶어 죽느니 에이 짝 잃고 이별해가지고 먹고라도 살자 이 얘기죠. 간단한 얘기예요. 추우면 버리고 따뜻하면 친한 것은 이거 잘 알죠. 무슨 속담이 있어요? 에이 사자성어 참 사자성어 감탄고토 알죠? 감탄고토. 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토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태도를 확 바꾸는 얄미운 사람들 얘기할 때 감탄고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어디 갔냐?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려있다.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네요. 원컨대 원하건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그래서 뭐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헤어지자 이거야. 헤어지자. 그죠? 근데 이 헤어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이별을 권하는 아내. 자, 꿈속의 사건이었어요. 다음 단락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겠네요. 자,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요. 아, 웃기는 아저씨야. 그렇죠? 부인이 이제 우리 헤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겠다고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말하였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는데 꿈에서 깨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자, 두 가지 정도는 뭐냐면 여기 작별하고 이거 작별했다는 거하고 꿈에서 깨었다 이거 두 가지 생각하면 되겠죠. 작별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제 완전히 꿈속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얘기죠. 갈등이 종결된 부분이고요. 꿈에서 깨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화에서 외화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렇죠? 외화로 빠져나가게 되는 강몽의 순간이다.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단락 정리합시다. 조신과 아내의 이별이 나타난 부분 강몽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락. 타다람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세려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자, 여기 두 가지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뭐예요? 먼저 수염과 머리털은 휘어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기적인 요소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룻밤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희게 되었다는 얘기는 기이한 이야기죠. 여기서 기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기할 때는 요런 기자를 사용해요. 그렇죠. 기이하다라는 뜻의 기자를 사용하고, 왜 이순신 전기 요런 기일 때는 전기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요런 기자를 사용합니다. 기록할 기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고전 서사문학에서 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이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쓸 땐 요 한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상의 일대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공부할 때 일대기 얘기했었죠? 그런 부분 할 땐 요런 기자 쓰는 거, 요 기자를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전기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망연히 세상 일의 뜻이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속세적 욕망의 부질없음, 즉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기억하시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연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이 바로 돌미륵이더라 그랬습니다. 아, 요거 뭐예요? 이 돌미륵이라는 것은 즉 앞부분의 꿈 부분하고 요 뒷부분의 현실하고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 그죠? 불교의 기이하라는 종교적인 암시까지 가지고 있는 사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미록의 의미. 자,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들어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제를 털어서 자기 돈을 털어서 정토사를 지었다. 자, 정토사. 이게 바로 뭡니까? 증거물이 되는 거죠.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성을 획득하게 되는 증거물. 를 세워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정리해 볼까요? 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조신이 불교에 귀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네. 아, 자, 그래서 조신의 꿈 세 번째 부분까지 다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핵심적인 얘기. 자, 요거는 설화 중에서 전설의 핵심적인 요소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여기서는 요 작품에 대한 얘기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속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세적인 소망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였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깨달음의 계기라고만 보지 마시고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결국 고전 작품에서 무엇과 연관된다? 간절한 그 소망이,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별의 시가에서 꿈에서 님을 만나는 것 항상 뭐야? 너무 그리우니까 꿈에서 만나는 것처럼. 알겠죠? 자, 그래서 꿈에서 처음엔 좋았겠죠. 그렇죠? 행복했겠죠. 그러나 행복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아니고, 가난 속에서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행복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결국 이별을 결심하게 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 자체가 깨달음을 만들어 주게 되어서 불교에 기이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